기원전 57년부터 무려 1000년을 이어온 찬란한 제국 신라. 하지만 880년대 이 거대한 제국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했던 근관은 빛을 잃었고 천년의 도읍 서라벌 밖에서는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신라 멸망의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51대 국왕 진성여왕의 무능과 사치라는 것이죠. 삼국사기는 그녀가 숙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미소년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국고를 탕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자가 기록한 역사는 종종 교묘한 속임수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성여왕이라는 한 여성 군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신라 붕괴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선택한 두 영웅의 엇갈린 운명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진성여왕이 즉위한 887년의 신라는 사실 누가 왕좌에 오르더라도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골품제. 성골, 진골, 육두품으로 엄격히 나뉘던 이 신분제도는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고 먹는 것부터 탈 수 있는 수레의 크기, 살 수 있는 집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혈통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경제적 수탈이었습니다. 소수의 진골 귀족들은 전국 곳곳에 막대한 농장을 소유하며 백성들을 착취했지만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배는 부풀었지만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죠. 결국 889년 텅 빈 창고를 메우기 위해 진성여왕이 지방의 세금을 독촉하자 굶주린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이끄는 난이 일어나 전국으로 번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라의 붕괴는 진성여왕 한 사람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던 진골 귀족들의 탐욕과 변화를 거부하던 낡은 골품제가 임계점을 넘어 굉음을 내며 폭발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무장하고 힘을 기른 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포식자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호족이라 부릅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서남해안의 군인 견훤입니다. 견훤은 상주 출신의 평범한 농민 혹은 하급 군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해적을 토벌했지만 그 눈앞에 비친 신라는 어떠했을까요? 서라벌의 귀족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고 군인들은 제대로 된 보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진골 귀족처럼 고귀한 혈통도 왕건처럼 막대한 배경도 없었던 견훤. 붕괴된 세상에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견훤은 전장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창칼을 휘두르며 땀과 피를 나눴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된 지방 군인들과 유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892년 그는 파죽지세로 무진주, 즉 광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900년 완산주 전주에 웅장한 도성을 정하고 백제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며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견훤은 철저하게 힘의 팽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야수의 심장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견훤이 날카로운 창칼로 세상을 베어갈 때 중부지방 개성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를 건국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의 가문은 송악, 즉 개성 일대에서 예성강 병란도를 거점으로 중국과 교역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해상무역 호족이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사병 조직과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왕건이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사실은 흔히 여색을 탐한 호색한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사회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 장가가는 풍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높았고 외가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볼 때 왕건의 29번 혼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지역에서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던 29개의 강력한 호족 가문과 혈연이라는 가장 끈끈한 네트워크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왕건은 정복전쟁으로 호족들을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통해 그들의 재산과 군사력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으로 흡수한 것입니다.
견훤이 억센 힘으로 상대의 목을 졸라 항복을 받아냈다면 왕건은 부드러운 미소로 악수를 청하며 상대를 자신의 거대한 거미줄 속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은 뒤 남긴 유언 훈요 10조조차도 이 거대한 호족 연합 체제가 분열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정치 매뉴얼이었습니다. 힘을 선택한 견훤과 관계를 선택한 왕건, 그들의 선택은 참혹한 결과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오직 힘으로 결속되었던 견훤의 후백제는 그가 늙어 통제력이 약해지자마자 끔찍한 파국을 맞이합니다.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 아들 신검과 금강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킨 것입니다. 강한 힘 앞에서는 더 강한 힘을 탐하는 배신이 싹트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견훤은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평생의 라이벌 왕건의 품으로 투항하는 쓸쓸한 최후를 맞습니다. 반면 29개의 호족 가문과 얽힌 관계로 나라를 다진 왕건의 고려는 달랐습니다. 한쪽에서 반발이 생기면 다른 쪽의 인척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거대한 연합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건의 넉넉한 포용력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자발적인 항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훗날 세종 31년 1454년 완성된 고려사회의 기록자들은 역사의 승리자인 왕건을 성군으로 묘사하고 패배자인 견훤을 야만적인 반역자로 깎아내렸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패배자의 역사에 가혹한 먹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성여왕이라는 한 여성 군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신라 붕괴의 진짜 이유는 기득권의 탐욕이 빚어낸 골품제라는 낡은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밑바닥 출신 견훤은 자신의 처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무기인 힘을 쥐었고 부유한 호족 가문의 왕건은 자신만의 세련된 무기인 관계를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필연적인 생존 전략을 택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제1화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낡고 썩어빠진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붕괴를 특정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승자의 역사 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리더십은 혼자만 돋보이는 독단적인 힘이 아니라 수많은 기득권과 약자를 껴안고 거미줄처럼 이어가는 연대와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신라의 멸망과 두 영웅의 치열했던 각축전, 승자가 지워버린 역사의 진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다음 제2화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인물, 이마에 붉은 점을 찍고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한 폭군 궁예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궁예는 도대체 왜 자신을 종교적 함정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미친 폭군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승자인 왕건 세력이 철저하게 지워버린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고려실록의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